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안수입니다. 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말글터 출판사의 이기주 작가님의 언어의 온도입니다. 바로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은 변명하지 않는다. 좌우봉원이라는 말이 있다. 좌우. 그러니까 주변에서 맞닥뜨리는 사물과 현상을 잘 헤아리면 근원과 만나게 된다는 뜻이다. 일상의 모든 것이 공부의 원천이라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얼마 전 5호선 공덕역에서 생각지도 않은 깨달음을 얻었다. 사소한 장면 하나가 내 마음에 훅 하고 들어왔다. 퇴근 시간, 콩나물 씨루 같은 전동차에 가까스로 몸을 밀어 넣었다. 승객들을 둘러봤다. 절반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전화를 걸거나 동성한 사람과 왁자지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경로석에 앉은 노부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할머니 옆에서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제법 시끄러웠다. 게다가 어르신은 뉴스 한 꼭지가 끝날 때마다 어허, 이런 등의 추임새를 꽤 격렬하게 넣었다.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앵커 멘트와 어르신의 목소리가 객차를 점령하다시피 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손등에 살포시 손을 얹으며 말했다. 여보, 사람들 많으니까 이어폰 끼고 보세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맞다. 알았어요. 당신 말 들을게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이어폰을 꺼내더니 보일 듯 말 듯한 엷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귀에 꽂았다. 일련의 동작이 마지못해 하는 행동은 아닌 듯 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당신 말 들을게요 라는 어르신의 한마디가 내 귀에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오 라는 문장으로 들렸다. 흔히들 말한다.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건 작은 사랑인지도 모른다. 상대가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큰 사랑이 아닐까? 사랑의 본질이 그렇다. 사랑은 함부로 변명하지 않는다. 사랑의 본질이 그렇다. 사랑은 함부로 변명하지 않는다. 사랑은 순간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이리저리 돌려 말하거나 방패막이가 될 만한 부차적인 이유를 내세우지 않는다. 사랑은 핑계를 댈 시간에 둘 사이를 가로막는 문턱을 넘어가며 서로에게 향한다. 그냥 한번 걸어봤다. 버스 안에서 이른쯤 돼 보이는 어르신이 휴대전화를 매만지며 휴 하고 한숨을 크게 내쉬는 모습을 보았다. 어찌된 일인지 창밖 풍경과 전화기를 번갈아 바라보기만 할 뿐 통화 버튼은 누르지 못하고 있었다. 10분쯤 지났을까? 어르신은 조심스레 전화기를 귀에 가져다 댔다. 우연히 통화 내용을 엿들었는데 시집간 딸에게 전화를 거는 듯 했다. 아비다. 잘 지내? 한번 걸어봤다. 대개 부모는, 특히 자식과 멀리 떨어져 사는 부모는 한 번 걸었다는 인사말로 전화통화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왜 그러는 걸까? 정말 일상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통화 버튼을 눌러보는 것일까? 심심해서? 그럴 리 없다.
정상적인 부모가 자식에게 취하는 모든 행동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내 추측은 이렇다. 당신의 전화가 자식의 일상을 방해하는 게 아닐까 하는 염려 때문에 한번 걸어봤다는 상투적인 멘트를 꺼내며 말문을 여는 것은 아닐까. 행여나 자식이 아버지 지금 회사라서 전화를 받기가 곤란해요 하고 말하더라도 괜찮아 그냥 걸어본 거니까 라는 식으로 아쉬움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덤덤하게 전화를 끊을 수 있기 때문은 아닐까. 그냥 걸었다는 말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겁고 표현의 온도는 잠옷 따뜻하다. 그 말 속에는 안 본 지 오래됐구나. 이번 주말에 집에 들려주렴. 보고 싶구나. 사랑한다. 같은 뜻이 오롯이 녹아있기 마련이다. 주변을 보면 속 깊은 자식들은 부모의 이런 속마음을 잘 헤아린 듯하다. 그래서 그냥 한번 걸어봤다는 부모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평소보다 더 살갑게 전화를 받는다. 전화기가 얼굴에 닿을 정도로 귀를 바짝 가져다 댄다. 거리에서 혹은 카페에서 그냥 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청아하게 들려올 때가 많다. 퇴근길에 부모는 그냥 걸었다는 말로 자식에게 전화를 걸고 연인들은 서로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라며 사랑을 전한다. 그냥이란 말은 대개 별다른 이유가 없다는 걸 의미하지만 굳이 이유를 대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소중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후자의 의미로 그냥이라고 입을 여는 순간 그냥은 정말이지 그냥이 아니다. 부재의 존재. 한적한 바닷가에 있는 작은 마을 가마쿠라에서 평범한 일상을 꾸려나가는 세 자매는 15년 전 집을 나간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부고 소식을 접한다. 자매는 아버지와 불륜을 저지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이복 동생 스즈와 어색하게 대면한다. 다름 아닌 아버지 장례식에서. 이 무슨 황당한 시츄에이션인가. 하지만 자매는 나이에 비해 의젓한 스즈를 보는 순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그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한다. 스즈, 우리 함께 살지 않을래? 영화 바닷마을 다이어리는 갯내음이 가득한 바닷가 마을을 배경으로 서로를 다독이며 행복을 찾아가는 네 자매의 사연을 그렸다. 영화에는 유독 밥 먹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이유가 있다. 자매가 즐겨 먹는 멸치덮밥, 해산물 카레는 아버지와 나누었던 추억이 서려있는 소박하지만 소중한 음식이다. 세련되게 말하면 소울푸드, 정감있게 표현하면 그리운 맛이라고 할까? 나 역시 나이가 들수록 유독 맛보고 싶은 음식이 있다. 대학 시절 학교 쪽문에서 호호 불어가며 먹던 칼제비의 푸짐함이 그립고 이거 다 비워야 키 큰다 며 할머니가 만들어준 콩국수의 맛도 잊을 수 없다. 돌이켜보면 그런 음식 곁엔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다. 음식을 맛보며 과거를 떠올린다는 건 음식 그 자체가 그리운 게 아니라 함께 먹었던 사람과 분위기를 그리워하는 건지도 모른다. 그리운 맛은 그리운 기억을 호출한다. 영화 속 세 자매는, 아니, 네 자매는 식탁을 마주하고 음식을 먹는 과정을 통해 오래전 아버지와 함께 나누었던 미각과 추억을 되살려낸다.
그 기억은 자매를 단단히 결속한다. 그들이 이런저런 일로 티격태격 다투면서도 묘한 동질감을 느끼며 암암리에 닮아간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실에서도 부재의 존재가 사람 마음을 뒤흔드는 경우를 더러 경험하게 된다. 몇 해 전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친구 녀석이 최근 술자리에서 음식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며칠 뒤 식구들이 모여서 외식을 했어. 그런데 식당에서 밑반찬으로 멸치볶음이 나온 거야. 그걸 보자마자 너나 할 거 없이 일제히 눈물 쏟았어. 그랬구나. 근데 왜? 아버지가 생전에 멸치볶음을 정말 좋아하셨거든. 아, 아버지는 멸치볶음만 있으면 자리에 앉기 무섭게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곤 하셨어. 그 생각이 나서 손을 뻗으면 만져질 것 같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자꾸만 떠올라서. 길가의 꽃. 오래전 기억이다.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들어오는 길에 직장 동료가 회사 앞 화단에 핀 꽃을 가리키며 말했다. 예쁜데 우리 조금만 꺾어 갈까? 그가 꽃을 낚아채려는 순간 경비 아저씨가 끼어들었다. 아니 뭐들 하는 건가? 꽃을 왜 꺾어? 사무실 책상에 올려놓고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한 송이만 꺾어 갈게요. 그냥 지나가며 보도록 하게. 네? 왜요? 이 꽃은 여기 이 화단에 피어 있어서 예쁜 건지도 몰라. 주변 풍경이 없다면 꽃의 아름다움이 반감될 걸세. 그러니 꺾지 말게. 책상 위에 올려놓는 꽃은 지금 보는 꽃과 다를 거야. 진짜 사과는 아프다. 언젠가 별 생각 없이 드라마를 보다가 이 장면에서 속이 뜨끔했다. 화해의 손을 제때 내밀지 않고 자존심만 세우다 갈등의 앙금을 남긴 기억이 불현듯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기자 시절 사소한 다툼으로 불편하게 지내던 선배가 있었다. 돌아가시기 전에는 꽤 돈독한 사이였지만 자존심 탓인지 먼저 잘못을 시인하려 들지 않았다. 나도 그 선배도.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기자실에서 마주친 선배는 빨간 사과 하나를 건네주고는 도망치듯 사라졌다. 나는 벌겋게 달아오는 선배의 얼굴과 사과의 색깔이 꽤 유사하다고 생각했다. 그러고는 입을 삐쭉 내밀며 잠시 사과를 바라봤다.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 사각사각 한 입 베어 먹었다. 상큼한 향기가 입안 가득 퍼졌다. 사과를 먹고 헤아려 봤다. 선배는 왜 뜬금없이 사과를 건넨 것일까? 아차, 선배의 메시지는 단순했던 것 같다. 그는 사과를 하고 싶었던 거다. 다만 쑥스럽다는 이유로 그냥 사과를 내밀었을 뿐. 돌연 떠오르는 기억이 있다. 몇 달 전 캡슐 커피를 구매하기 위해 집 근처 백화점에 들렀다. 매장 안에서 한 아이가 우사인 볼트로 빙의해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었다. 다치겠네. 여기서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갑자기 들이닥친 아이 때문에 2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 고객이 커피를 쏟고 말았다.
다행히 화상을 입은 것 같지는 않았다. 문제는 그 다음 장면이다. 아이 어머니는 안 다쳤네 하는 눈빛으로 사내를 대충 흘겨보더니 사과 한마디 없이 자리를 뜨려 했다. 사내는 영화 베테랑에서 유아인이 어이가 없네 라고 말할 때보다 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 저기요. 공공장소에선 뛰지 않게 하셔야죠. 소용없었다. 사내의 항의가 그녀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했다. 아이의 어머니는 되레 더 큰 목소리로 되받아쳤다. 아, 뭐여? 원래 착한 아이란 말이야. 당신도 아이 낳아봐. 뭐라고 할까? 그녀는 목소리만 크면 이긴다는 사회적 통념을 실제로 증명하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보였다. 절규에 가까운 샤우팅과 얼굴을 찌를 듯한 삿대질로 말이다. 언행일치이자 지행합일이다. 나는 그들이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을 바라보며 한때 국민 예능 프로그램이었던 가족 오락관을 연상했다. 특정 출연자가 헤드폰을 쓴 채 다른 출연자의 입모양만 보고 단어를 알아맞히는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코너를 사내와 아이 어머니가 충실히 재현한 것처럼 보였다. 뒷맛이 씁쓸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염치를 잃어버린 것 같다. 지하철에서 어깨를 부딪혀 놓고 그냥 내빼는 사람이 수두룩하고 버스나 기차에서 1시간 가까이 목소리 데시벨을 최대치로 높여 통화하는 사람도 자주 보게 된다. 옆 좌석에 앉은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한다고 할까? 염치가 사치가 됐다고 할까? 염치는 본디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뜻한다. 염치가 없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낮잡아 우린 얌체라고 부른다. 물론 사과는 어렵다.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 노래도 있다. 엘튼 존이 목 놓아 불렀다. 미안하다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하기 힘든 말인 것 같다. 사과가 뭘까? 도대체 그게 뭐기에 나이가 들수록 어렵게 느껴지는 걸까? 우린 왜 미안해라는 말을 먼저 꺼내는 사람을 승자가 아닌 패자로 간주하는 걸까? 사과를 뜻하는 단어 어폴로지는 그릇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말이라는 뜻이 담겨있는 그리스어 어폴로지아에서 유래했다. 얽힌 일을 처리하려는 의지와 용기를 지닌 자만이 구사할 수 있는 승리의 언어가 사과인 셈이다. 사과의 한자를 살펴보면 그 뜻이 더욱 분명해진다. 사과의 사는 본래 면하다 혹은 끝내다 라는 의미가 있다. 과는 지난 과오다. 지난 일을 끝내고 사태를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행위가 바로 사과인 것이다. 먹는 사과의 당도가 중요하듯 말로 하는 사과 역시 그 순도가 중요하다. 사과의 질을 떨어뜨리는 단어가 있으니 바로 하지만이다. 하지만에는 내 책임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책임도 있어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런 사과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사과,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으로 변질되고 만다. 사과에 하지만이 스며드는 순간 사과의 진전성은 증발한다. 언젠가 정중히 사과를 건네는 사람의 표정을 들여다본 적이 있다. 그는 어딘지 힘겨워 보였다. 숨을 내쉴 때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왜일까? 엉뚱한 얘기지만 영어 단어 sorry의 어원과 관련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미안함을 의미하는 sorry는 아픈, 상처라는 뜻을 지닌
소래에서 유래했다. 그래서일까? 진심 어린 사과에는 널 아프게 해서 나도 아파라는 뉘앙스가 스며 있는 듯하다. 진짜 사과는 아픈 것이다. 헤아림 위에 피는 위로라는 꽃. 모두가 귀가할 무렵 문을 열지. 손님이 있느냐고? 생각보다 많아. 아베 야로의 동명 만화를 영화화한 심야 식당은 주인장 마스터의 중저음 내레이션으로 문을 연다. 영화 심야 식당에는 막장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노와 복수의 요소가 없다. 게다가 극의 전개 속도가 한없이 느린 탓에 영화를 보는 내내 감칠맛을 내는 MSG를 한 숟가락도 넣지 않은 요리를 천천히 먹는 것 같았다. 다른 한편으론 간이 안 된 콩나물국처럼 싱거운 결말과 온돌빵 같은 따뜻함이 이 영화의 미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다. 그러고 보면 세상에는 특별하지 않아서 특별한 것이 참 많은 듯하다. 해가 지고 상점마다 불을 밝히는 늦은 밤. 일상에 지친 이들이 무거운 몸을 이끈 채 낡은 미닫이 문을 드르륵 열고 해가 지고 상점마다 불을 밝히는 늦은 밤. 일상에 지친 이들이 무거운 몸을 이끈 채 낡은 미닫이 문을 드르륵 열고 뒷골목 후미진 곳에 있는 식당으로 들어온다. 사랑을 잃은 여자, 꿈을 잊은 젊은이. 새로운 사랑을 갈구하는 남자는 자리에 앉자마자 한숨을 내쉬며 넋두리를 늘어놓는다. 그들은 마스터의 입이 아닌 귀를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 마스터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로 음식을 준비한다. 작은 화로를 이용해 마밥을 끓이고 케첩 소스를 뿌린 스파게티를 접시에 올린다. 허름한 식당에 옹기종기 모인 이들은 가족과 친구, 좋은 사람과 나누었던 시간과 추억을 한데 버무린다. 그리고 삼킨다. 그리움을 먹는다. 그렇게 허기를 달래고 그곳에서 마음도 달랜다. 사실 마스터는 그리 친절한 주인장은 아니다. 단골이 아니면 좀처럼 알아채기 힘든 미소를 보이며 팔짱을 낀 채 손님을 맞이한다. 말수도 적다. 정확히 말하면 말을 아낀다. 누구보다 굴곡진 삶을 견뎌온 듯한 그는 상대의 말을 자르거나 함부로 조언을 남발하지 않는다. 차분히 귀를 기울이며 늘 먹던 거로 같은 말로 덤덤하게 대꾸할 뿐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영화 속 마스터처럼 깊은 상처가 있을 법한 사람들은 타인을 향해 섣부른 위로를 하지 않는 듯하다. 그들은 위로를 정제한다. 위로의 말에서 불순물을 걸러낸다고 할까? 단어와 문장을 분쇄기에 넣은 뒤 발효와 숙성을 거친 다음 입 밖으로 조심스레 꺼내는 느낌이다. 위로의 표현은 잘 익은 언어를 적정한 온도로 전달할 때 효능을 발휘한다. 짧은 생각과 설익은 말로 건네는 위로는 필시 부작용을 낳는다. 힘 좀 내 라는 말만 해도 그렇다. 이런 멘트의 기운을 얻는 이도 있을 테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 힘낼 기력조차 없는 사람 입장에선 기운 내라는 말처럼 공허한 것도 없다. 정말 힘든 사람에게 분발을 종용하는 건 위로일까? 아니면 강요일까? 동사 알다가 명사 알에서 파생했다고 한다. 아는 행위는 사물과 현상의 외피뿐 아니라 내부까지 진득하게 헤아리는 걸 의미한다.
이를 사람에 대입해봤으면 한다. 우린 늘 누군가를 안다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한두 번 대화를 나누거나 우연히 겸상한 뒤 그 친구 말이야. 내가 좀 알지. 라는 식으로 쉽게 내뱉는다. 하지만 제한된 정보로는 그 사람의 진면목은 물론 바닥도 알 수 없는 법이다. 상대의 웃음 뒤 감춰진 상처를 감지할 때,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뿐 아니라 싫어하는 것까지 헤아릴 때, 그 사람을 좀 안다 라고 겨우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위로는 헤아림이라는 땅 위에 피는 꽃이다. 상대에 대한 알미 빠져 있는 위로는 되레 더 큰 상처를 주기도 한다. 상대의 감정을 찬찬히 느낀 다음 슬픔을 달래줄 따뜻한 말을 조금 느린 박자로 꺼내도 늦지 않을 거라고 본다. 노력을 강요하는 폭력. 채찍질이란 뜻의 위플래시라는 영화가 있다. 제목 그대로 채찍을 휘둘러대는 영화다. 스승이 제자에게, 감독이 관객에게. 저예산 영화인데다 줄거리도 비교적 단순하다. 최고의 재즈 드럼 연주자가 되려는 대학 신입생 앤드루가 교내 밴드에 합류한다. 지도 교수는 스파르타식 교육으로 악명이 높은 플래처. 플래처 교수는 칭찬이 재능과 꿈을 좀먹는다고 여기는 사람이다. 그만하면 잘했어라는 표현을 가장 혐오하는 그는 학생들의 달팽이관에 채찍질하겠다는 듯 염숫도 중 온갖 폭언을 날린다. 누군가 작은 실수라도 저지르면 박자가 틀렸어! 바보, 멍청이! 라고 으르렁댄다. 그가 자신의 혀로 휘두르는 채찍은 제자들의 귀뿐만 아니라 자존심을 후려친다. 누군가 내게 플래처 교수처럼 학생을 극한까지 몰아붙이더라도 잠재력을 끄집어내기만 한다면 뭐 그만 아닌가요? 하고 묻는다면 난 반대일세 라고 답할 것이다. 노력은 스스로 발휘할 때 가치가 있다. 노력을 평가하는 일도 온당하지 않다. 일 때문에 연락하는 사람 중에 종종 내 노력에 등급을 매기려는 이들이 있다. 그런 관심은 정말이지 부담스럽다. 상대가 부담스러워하는 관심은 폭력에 가깝고 상대에게 노력을 강요하는 건 착취에 가깝다고 나는 생각한다. 영화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다. 앤드류가 사촌과 성공의 기준을 두고 언쟁을 벌이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아버지가 한마디 쏘아붙인다. 34세 빈털터리가 되고 술과 마약에 취해 죽는 게 성공이라고 할 수 없지. 안 그래? 유명 재즈 연주자인 찰리 파커의 삶을 빗대 드럼 연주자가 되겠다는 아들의 꿈을 애둘러 평가절하한 것이다. 그러자 앤드루가 눈을 부릅뜨고 대든다. 전 34세 죽더라도 사람들이 두고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영화라서 가능한 멘트였으리라. 뭐 그렇다 해도 이 얼마나 순수하고 절박한 대사인가. 영화는 우리가 현실에서 감히 토해내지 못하는 말을 대신해주는 것 같다. 그뿐이랴. 게다가 어떤 영화는 어두운 방에서 문을 열면 빛이 들어닥치는 것처럼 순식간에 어린 시절 기억을 되살려내 마구 솟구치게 한다. 영화를 관람하고 극장을 나선 순간 마음 한구석에 은밀하게 숨겨놓았던 스위치 같은 게 따각하고 들어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나 싶다. 원래 그런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원래 그런 거라니까. 학창시절은 물론이고 졸업 후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는 말이다.
신통한 문장이다. 마법의 지팡이 같은 이 한마디가 모든 상황을 단번에 정리한다. 상대가 아무리 얼토당토하는 궤변을 쏟아내도 웬만해선 토를 달 수 없다.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하고 이 일을 제기하는 순간 자칫 엉뚱하고 삐딱한 사람으로 인식되거나 항명 파동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낙인 찍힐 수 있기 때문이다. 원래 그렇다는 표현에 익숙한 우리는 질문에도 익숙하지 않은 것 같다. 수업 시간만 해도 그렇다. 교사도 학생도 질문을 독려하지 않는다. 질문도 안 했는데 답을 먼저 가르쳐둔다. 그래서 답만 열심히 외운다. 어쩌다 궁금한 것 있나요? 하고 질문을 받으면 선생님의 시선을 외면하기 바쁘다. 궁금한 게 생긴다. 왜 우리는 질문을 아끼는 걸까? 궁금한 게 별로 없는 걸까? 아니면 궁금한 내용을 표현하는데 서툰 것일까? 어쩌면 원래 그러니까를 남발하는 문화와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다. 경험과 준칙을 강조하는 화법에는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전제가 깔리기 마련이고, 그런 심리는 다른 해석과 호기심을 원천 차단한다. 이는 최근 답정너라는 신조어로 진화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는 그런 논리다.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문화가 외부로 향하는 건 그렇다 치자. 문제는 그런 태도가 내부로 향할 때다. 질문하는 법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인 듯하다. 수능 아니면 체념이다. 특히 체념은 슬픈 단어다. 국어사전에 실린 체념의 정의는 이렇다. 희망을 버리고 아주 단념하는 것. 무서운 이야기다. 희망을 삼켜버린다니. 이런 까닭에 오지탐험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곧잘 한다. 조난자를 죽음으로 내몬 건 식량 부족도 체력 저하도 아닙니다. 조난자는 희망을 내려놓는 순간 무너집니다. 체념은 삶에 대한 의지까지 꺾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너무 빨리 변한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이 낯설기까지 하고, 심지어 옳음과 그름의 기준도 시시각각 변한다. 정답은 없다. 아니, 모두가 정답이 될 수 있고 모두가 오답이 될 수 있다. 복잡한 사실과 다양한 해석만 존재할 뿐이다. 사정이 이러한데 세상에 원래 그러한 것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삶도 사람도 그리 단순할 리 없다. 이쯤에서 이런 반론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어느 날 갑자기 의문을 품는다고 해서 모든 고민이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맞다. 질문만으로 현실의 문제를 일시에 해소할 수는 없다. 다만 질문은 답을 구하는 시도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말 좋은 질문은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게 한다. 그리고 문제를 인식하는 순간이야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발판인지도 모른다. 사람은 누구나 가슴속에 낙원을 품고 살아간다. 우리는 그것을 꿈이라고 부른다. 낙원에 도달하려면 일단 떠나야 한다. 어떻게? 호기심이라는 배에 올라 스스로 물음을 던지고 자신만의 길을 찾는 수밖에. 돌이켜보면 내 내면에서 스멀스멀 피어올랐던 질문처럼 절박하고 명확한 것도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걸 따라가는 과정에서 널찍한 신장론은 아니지만 나만의 새끼를 발견하곤 한다. 호기심이 싹 틀 때 원래 그렇다는 말로 억누르지 않았으면 한다. 삶의 진보는
되게 사소한 질문에서 비롯된다. 아름다운 걸 아름답다 느낄 때. 몇 해 전 꽃 축제에 다녀왔다. 표를 예매하면서 기대했다. 듣도 보도 못한 꽃을 구경할 수 있겠지? 화려한 꽃과 그 빛깔에서 눈을 뗄 수 없을 테지. 기대는 금세 실망으로 바뀌었다. 실제 가보니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이 절로 떠올랐다. 동네 꽃집이나 식물원에서 익히 봐왔던 꽃이 가득했다. 아름다움을 감지하는 내 감각의 촉수가 퇴화한 건가 싶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 꽃 좋아하는 사람이 이리 많나 싶을 정도로 꽃보다 사람 머릿수가 더 많았다. 꽃을 음미하며 미소를 짓기는커녕 미간만 찌푸린 채 집으로 돌아왔다. 몇 달 뒤 출근길이었다. 햇빛에 반짝이는 노란 점 하나가 보였다. 정체가 궁금했다. 자세히 보니 이름 모를 들꽃이 가지 끝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채 바람이 스칠 때마다 이리저리 나부끼고 있었다. 난 가까이 다가가 허리를 굽혔다. 꽃과 눈을 맞추고 같은 눈높이에서 바라보았다. 정면에서 볼 때는 분명 둥근 점 같았는데 다른 각도로 관찰하니 샛노란 꽃잎이 여러 장 붙어 있었다. 한복을 입은 예닐곱의 무희들이 부채를 흔들며 원모양의 대열을 이룬 채 자태를 뽐내는 것처럼 보였다. 조금 과장하면 꽃 한 송이가 내 가슴에 들어와 정중동의 요소가 잘 어우러진 한편의 춤 사위를 펼친 셈이다. 묘한 뿌듯함이 찾아들었다. 그렇게 엷은 미소를 지으며 걸음을 옮기려는데 한편으론 뭔가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이 석연치 않음의 정체는 뭐지? 문득 꽃 축제를 찾았을 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돋아났다. 그때는 왜 눈에 띄게 예쁜 꽃을 발견하지 못한 걸까? 곰곰이 따져봤다. 아차, 꽃 축제에 아름다운 꽃이 없었을 리 없다. 그런 꽃을 알아내고 음미하려는 내 여유와 의지가 없었던 건지 모른다. 불싸. 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느낄 여유가 없는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낀다는 말인가. 공연이 축제의 수준탑만 했다는 생각에 돌연 얼굴이 달아올랐다. 체온이 0.5도 정도 상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손에 들고 있던 책으로 연신 부채질을 하며 발길을 돌렸다. 불현듯 전에 영화를 보다가 몸에 소름이 쫙 돋아서 책 귀퉁이에 적어놓았던 대사 한 줄이 떠올랐다. 순간 그 짧은 문장이 머리와 가슴을 가득 채운 것처럼 느껴졌다. 소리내어 말하지 않고서는 못 베길 것 같았다. 그래서 난 입을 벌려 또박또박 발음했다.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느낄 때 우린 행복하다. 네, 이렇게 언어의 온도를 읽어보았습니다. 괜히 베스트셀러가 아니구나 라는 점을 느끼게 되었고요. 참 따뜻하고 몽글몽글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직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다른 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